저는 오늘 이제 과거 세션으로 돌아가서 사과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느냐라는 그 주인공들을 다 만나서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만나졌는데 한 사람을 연락이 안 돼요. 이브라는 분이 도대체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안 되고 연락처도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브한테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브는 제외해 놓고 뉴턴과 애플의 사과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턴이 세상을 바꿨다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조를 하게 되고, 요즘은 뉴턴이 몰입의 대가였다라는 것들이 곳곳에 밝혀지는데, 그 모 기업에서 뉴턴을 출연시켜서 CF를 하더라고요. 잠시 보겠습니다. Balance. Universal gravitation force is universal gravitation constant multiplied by 2 mass. 모 가구회사가 하는 CF죠. 이 CF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죠? 근데 정말로 침대를 이 회사가 얘기하는 그 침대로 바꾸면 꿈속에서 수학 문제가 풀릴까요? 우리 자식들 서울대가 보내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침대만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침대를 바꿔라라는 건 마케팅적 관점이고,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는 거기에 본질이 뭘까를 꿰뚫어 보는 눈,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꿈속에서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 자면서 이런 일들은 실제 일어나기도 하고 뉴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침대 때문은 아니죠. 왜냐 그러면 지금 선전하고 있는 침대가 뉴턴이 살았을 때 있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뉴턴이 캠브리지를 나왔습니다. 캠브리지를 1661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막 하는데 1665년에 유럽에 대규모 흑사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학교가 폐쇄가 돼요. 학교가 폐쇄가 되니까 할 수 없이 고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고향으로 딱 갔더니 어머니가 시골인데, 어머니가 뉴턴한테 농사일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그죠? 자식이 다닌 대학이 좀 후진 대학이면 농사를 시켰을 거예요. 근데 캠브리지잖아요. 그죠? 캠브리지 다닌 자식이 고향 왔다고 농사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농사일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뉴턴은 2년 동안 연구 주제를 계속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사과가 머리에 떨어지는 걸 보고 저게 왜 내 머리로 떨어지지? 이러면서 이제 연구를 나간 거죠. 그래서 실제 뉴턴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들은 흑사병이 돌았던 2년 동안 대부분 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그 2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의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뉴턴이 어디 묻혀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데 묻혀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사원이죠. 그죠? 여기는 이제 영국 황실 귀족들이 막 그 죽으면 묻히는 데예요. 근데 황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잘 나가는 위인들은 여기에 같이 묻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세익스피어, 그죠? 뭐 핸델 이런 사람들도 왕은 아닙니다만 여기 묻혔고, 당연히 뉴턴도 여기 묻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뉴턴의 묘비인데 밑에 대리석으로 글자 쓰기 좋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아까 얘기한 포부의 시가 쫙 써져 있습니다. 뉴턴이여 나타나라. 뭐 그러는 순간 모든 게 환하게 밝혀졌다.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데 관람을 가다 보면 꼭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재 가면 낙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당연히 낙서를 하는 사람인데 밑에다가 지금은 지어졌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게 사소한 낙서 같습니다만 이 낙서를 썼던 사람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뉴턴의 다음 자리는 누구라고요? 아인슈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뉴턴 역학이 아인슈타인에 와서 상대선 이론에 의해서 이제 좀 반박되기도 하죠. 요즘은 스티브 잡스 돌아가시고 나서 스티브 잡스 전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몰입의 대가였는데, 저는 스티브 잡스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되게 눈에 와 닿는 장면,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성공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냐? 그가 12살 때 고등학생 시절입니다. 어느 일요일 날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빌 휴렛이 직접 받은 거죠. 그래서 잡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12살이고요. 고등학생인데요. 주파수 개수기를 만들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남는 부품 있으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빌 휴렛에서 느낌이 어떻을까요? 1번, 이 건방진 자식. 2번, 이놈 봐라. 뭐였을까요? 당연히 이놈 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야, 많으니까 찾아와라 이런 거죠. 빌 휴렛이 궁금한 거예요. 고등학생이 주파수 개수기 만든다는 걸.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개수기 부품을 주고 이것저것 물어봤죠. 그죠? 그러고 돌아갈 때, 야, 너 한 달 뒤면 방학인데 우리 회사에 와서 알바 안 뛸래? 라고 오파를 던집니다.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죠? 당연히 한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방학 기간 동안에 그 휴렛 패커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자기한테 맡겨진 직무는 뭐냐? 주파수 개수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자기기 광이었던 스티브 잡스는 그 휴렛 패커드에서 온갖 전자장비와 부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기는 너무 천국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바탕이 오늘날 스티브 잡스의 신화를 만든 그 출발이자 단초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하는 사람은, 그죠?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현실적 조건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내려고 끝까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게 되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몰입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열정은 없는 방법도 찾아 나가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바로 좋은 방법이나 이런 길들이 보여서 뭔가 역사를 바꾸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험난한 길입니다만 그 몰입을 이끌어서 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몰입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계속 나올 테니까. 그죠? 딴 일에 관심이 없을 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몰입한 상태는 그 대상 외부에서 보면 또라이 같은 거죠. 왜? 거기만 보고 있으니까. 젊었을 때 어떤 대상에, 그죠? 어떤 이성에 몰입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몰입인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몰입하면 시간이 왜곡되어 흐릅니다. 내가 뭔가 몰입을 했는데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이 5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역대로 과거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전부 몰입의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철학자는 누굴까요? 그죠?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러면 좀 더 뒤로 오신 거예요. 그죠? 최초의 철학자는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탈레스는 최초의 철학자이면서 유물론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는 아니죠. 이 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호칭을 받는데,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아요? 만물의 근원이 물이에요? 이거 그죠? 현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저 주장을 했죠. 그러고는 최초의 철학자라는 칭호를 얻는데,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 전까지는 세계의 근원을 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세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했던 사람, 이게 바로 철학자죠. 그래서 그 탈레스는 기하학이나 천문학 이런 게 굉장히 정통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천문학 이러면 천체망원경을 놓고 팍 보면 되게 폼나지만 BC 600년 시절에 그런 도구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멋있어요. 또라이 같아요. 그죠? 좀 또라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탈레스의 일화에 보면 별을 관찰하다가 이렇게 웅덩이에 빠진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딘가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간혹은 딴 사람들이 볼 때 약간은 바보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에디슨이 달걀을 품은 일화 아시죠? 그런 거 볼 때 정상적이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 면들이 있죠. 근데 결국 탈레스는 아무런 도구 없이 하늘만 보고 뭘 했느냐 이러면 최초로 일식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세상이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탈레스는 유물론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천체를 막 관측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년에 되게 풍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풍년이 될 것 같다라는 기운을 느끼고 나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이러면 그 그리스 지역에, 지중해 지역에 올리브 나무를 많이 키우는데 올리브 기름 짜는 차규기를 매점 매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올리브 나무가 대박이 난 거예요. 아니, 풍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야 되는데 차규기가 없어. 떼돈을 벌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봉익인선달 같은 사람이 훨씬 시대전에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철학은 과학이자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위대한 발견을 한 것들을 세렌디피티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세렌디피티는 뭐냐면 행운을 우연히 발견하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분야에서는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얻어진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 이런 것들을 세렌디피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세렌디피티가 역사를 바꾸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흔히 세렌디피티 사례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케굴레라는 화학자가 벤젠을 발견을 했는데요. 벤젠 분자 구조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고민하다가 안 되는데 피곤하니까 잤어요. 잤는데 밤에 꿈에 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뱀이 꼬리를 무는 형태의 그런 꿈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하도 생생해서 그 그림을 쫙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벤젠 고리 아시죠?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고리에 대한 인식이 와가지고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꿈이 점지해 준 겁니다. 뭐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례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발견하는 것도 본인 스스로 세렌디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이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그죠? 그 주커버그가 어디 출신이에요? 하버드 출신입니다. 중퇴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를 다니던 시절에 레스토랑을 딱 갔는데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굉장히 반갑겠죠, 그죠?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나는 그 즐거움이 좀 자유스럽게 일어날 수는 없을까? 라고는 SNS 공간에서 우연한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공간을 만들어낸 게 지금의 페이스북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페이스북의 발명도 세렌디피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렌디피티는 사전적으로는 우연한 발견인데 정말 우연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헤세의 데미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인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면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우연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그를 거기로 인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 때문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앞서 12살 스티브 잡스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근데 도구는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간절히 원하는 순간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내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세렌디피티는 요즘 사람들이 그냥 운 좋게 우연히 주어지는 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르게 읽는 경우도 있고, 저는 후자 쪽 얘기를 더 드리고 싶어요. 뭐냐? 준비된 우연이다. 아니면 정직한 우연이다. 그 우연이 일어나기까지 꾸준히 투자하고 몰입했던 결과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거죠. 세렌디피티 하면 지나치면 안 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아시죠? 아르키메데스가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하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유레카 이렇게 외쳤죠. 그죠? 뭐 사연은 다 아실 거예요. 시라쿠사 왕이 해마다 신전에 왕관을 바치는데 이 경건하다 보니까 그 왕관이 완전 순도가 99.9%처럼 이렇게 해야지 이제 노여움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드는 사람한테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첩보가 들어와요.
불순물을 섞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보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한테 야,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녹이거나 뭐 손상시키지 말고 그냥 확인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 때문에 되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아르키메데스는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침식도 이전체 몇 날 며칠을 연구실에 틀어박고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사우나가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목욕탕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 몸이 들어가면서 물이 흘러 넘치는 걸 보고, 그죠? 아, 이게 그 질량이 이렇게 부력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찾았죠. 그러면서 빤스를 입었답니까? 안 입었답니까? 그죠? 빤스도 입지 않고 뛰쳐나오면서 유레카라고 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레카라는 발견이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우리는 읽어야 됩니까? 1, 2, 3, 4번 중에 어디가 핵심이에요? 당연히 2번이죠. 그죠?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침식도 이전체 몇 날 며칠을 연구실에 들여박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우나만 다녔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우연한 몰입, 위대한 발견 이런 것들은 오랜 고민 몰입 끝에 탄생한다. 이렇게 읽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르키메데스의 죽음에 얽힌 재미난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 이러면 프랑스 만행미술관 아시죠? 왜 그 여름 휴가 때 다들 휴가는 프랑스에서 보내시잖아요.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그죠? 만행휴가 그 미술관에 보면 아르키메데스와 군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아르키메데스가 죽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이제 시라쿠사랑 로마랑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제 전쟁 난 줄도 모르고 자기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 그 바닥에다가 모래로 도형을 그리면서 기하학을 막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적군인 로마 병사가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물러서라, 내 도형 망가진다 이런 거예요. 로마 병사가 어쨌어요? 이건 뭐야? 이러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그 과학자의 최후가 어이없게 그렇게 끝난 거죠. 그래서 사실 무언가에 몰입한다는 건 또 다른 장면에서는 그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 진짜 중요한 어딘가에 몰입을 해낼 수 있고 그 몰입해 놓은 것들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바꾸는 힘, 위대한 힘, 몰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떠세요? 저의 설명을 듣고 정말 몰입하면 역사가, 세상이 바뀔까요? 그죠? 뭐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몰입이 정말 세상을 바꾼다. 뭐 크게 지구 전체를 바꾸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내 앞의 삶은 바꾼다라는 거에 저는 공감이 되고 이걸 막 준비하면서 이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시일까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입니다. 어딘가에서 보셨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작년에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죠? 또 저 어디입니까? 강남 교보문고에도 밖에 현판으로 크게 되어 있었죠. 저는 결혼한 지 21년 차인데요. 와이프가 그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랑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뭐가 달라졌냐라고 보니까 제가 처음 연애 시절에는 우리 와이프를 오래 자세히 보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이제 요즘 한 20년 넘게 사니까 이제 더 이상 자세히 안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신경을 안 쓰는데 다시 오래 자세히 보면 요즘 표현,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몰입하게 되면 그죠? 세상이 바뀝니다. 혹시 여기 젊으신 분도 많고 뭐 연배 있으신 분도 많은데 혹시 내가 배우자나 연인이나 누군가에게 좀 사랑이 시들해졌다 이러면 몰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 몰입이 세상을 바꿨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여기까지 끝내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몰입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남아있는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자가 암벽을 오르고 있습니다. 저 남자는 지금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안 해봤으면 몰라요?
즐겁겠죠, 그죠? 예, 즐거울 겁니다. 근데 우리 간혹 교육 같은 것도 저런 뭐 도전정신 기르기 이러면서 암벽 등반 같은 걸 편성을 합니다. 저한테 지금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그런 권한이 있다 이러고는 저 암벽에 올라가야 오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저기 안 올라가면 이제 집에 안 보내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도 다 저 밧줄 하나에 매달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매달리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롭겠죠, 그죠? 같은 일을 하는데 저 남자는 즐겁고 우리는 괴로워. 둘의 차이가 뭐예요? 오, 작업과 일과 즐거움, 그죠? 맞습니다. 저 남자는 놀이로 즐기고 있고 우리는 노동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과 놀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노동과 놀이는 어떻게 달라요? 노동과 놀이의 차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돈이. 돈이 생기는 건 뭐예요? 노동. 돈이 안 생기는 건? 쓰는 건 놀이. 뭐 이런 거네. 그죠?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게 심플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의 목적과 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목적과 수단이 같으면 놀이고요. 목적과 수단이 다르면 노동이 됩니다. 지금 저 남자는 암벽이 좋아서 암벽을 오릅니다. 목적과 수단이 같죠? 그러니까 놀이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갈 목적으로 암벽을 올라. 그러니까 노동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노동과 놀이를 구분 짓는 건 활동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회사에서 회식을 합니다. 회식은 노동인가요, 놀인가요? 뭐예요, 회식? 그죠? 우리 회식도 놀이로 하는 것 같지만 회식도 노동으로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주로 회식 문화는 장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술을 엄청 좋아하는 팀장님이 팀 회식을 해요. 그러면 팀 딱 모이면 첫 잔은 뭐부터 해요? 폭탄주 한 잔 원샷 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폭탄주가 좋아서 폭탄주를 마시는 팀장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놀이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직원 중에는 자기는 폭탄주가 싫어. 근데 안 먹으면 팀장님한테 찍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찍히려고 마십니다. 뭐예요? 노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노동과 놀이는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받으시는 세미나는 노동하고 계세요, 놀이하고 계세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전 놀이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강사잖아요, 강사. 그죠? 그래서 제가 기업체에 가서 직원들 데리고 교육을 딱 해보면 평균적으로 앉아 계신 분 중에는 놀이하는 사람보다 노동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재미가 없죠. 지겹고 언제 끝나나 이런 거죠. 근데 그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놀이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놀이로 즐기는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막 즐겁게.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노동과 놀이 중에, 그죠?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 불행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대부분의 샐러리맨은 이렇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노동을 해요. 그죠? 토요일, 요일 날 놀이를 즐깁니다. 다시 월, 화, 수, 목, 금 노동해요. 이런 사람은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은 언제예요? 그죠? 금요일 저녁. 왜? 노동에서 놀이로 바뀌니까. 제일 불행한 시간. 그죠? 일요일 저녁. 정확히는 일요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가 끝나면 불행에 막 휩싸입니다. 그죠? 그나마 이런 사람 괜찮아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노동을 해요. 토요일 요일 날 또 노동해. 다시 월화수목금 노동해. 있죠? 되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흔치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토요일 요일 날 놀이를 즐겨요. 근데 신기하게도 월화수목금 또 놀이를 즐겨요. 토요일 요일 날 또 놀이를 즐겨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월요병이 없어요. 왜? 가도 노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샐러리맨들은 기본적으로 노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짬밥을 먹어가면서 놀이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노동과 놀이를 구분짓는 제일 결정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어떤 놀이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노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발성이라는 거가 기초가 되지 않고 뭔가 몰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노동할 수밖에 없죠. 그죠? 상사가 시킨 일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전체는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놀이의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시간의 양을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HR 담당자분들이 앞으로 구성원들을 어떻게 몰입시킬 것이냐 고민을 하겠지만 어떤 기법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노동이 되는 거고 노동에서는 몰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놀이로 즐기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우리 HR 담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오늘 들으시는 게 좀 노동 같아요? 놀이 같아요? 놀이 같죠? 그죠? 예. 저 뭐 시간이 짧아서 더 못 갑니다만 남아있는 우리 새 강좌 세션도 놀이로 즐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